안녕하세요. 네, 찾아주신 여러분, 또 시청하고 계신 E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만약에 꿈을 꾸고 계시다면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꿈은 좋은 꿈이고 어떤 꿈은 나쁜 꿈일까요? 혹은 나쁜 꿈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오랜 동안 셜록 홈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꿔왔고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홍콩 무술 배우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만화책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배트맨이 되고 싶다라는 꿈도 꿨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꿈의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남들 모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나쁜 일들을 보면서, 혹은 분명히 저 사람이 범인인데 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혹시 배트맨이 될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을 가서 내가 응징해주고 올 텐데, 이런 좀 유치한 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도 그랬고 경찰관 초기에도 그렇고요. 너무 삶이 힘들고 세상은 불합리로 가득 찬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듬뿍 사랑, 애정, 관심을 주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그것만 될 수 있다면 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꿈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심각한 노력을 많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리고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은 적어도 나쁜 부모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소중한 꿈의 일부를 저는 실현한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도 꿔봤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였었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다, 야, 그런 큰 일을 하려면 대통령밖에 못해. 넌 대통령이 되어야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커가면서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도대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그런 고민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히 꿈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 중에 혹시 힙합, 랩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50 센트라는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흑인 할렘가에서 자란 이 50 센트는 별로 공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없고요. 늘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것은 싸움이나 마약이나 총격, 이런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는 한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 갱스터 랩이었던 것이고요. 가사를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써 제끼고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과 만나면서 막 만들었던 데모 테이프가 유명 레코드 사회에서 취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할리우드 영화 중에 상당수의 배경음악으로 이 50 센트의 노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 50 센트가 말을 합니다. 자기는 과거에 가졌던 꿈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였다. 그것은 람보르기니라는 슈퍼카를 갖는 것이었다. 너무 멋져 보였던 거죠.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간에 자기는 평생 람보르기니를 한번 가져보는 것, 그것이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성공이 다가오고 돈이 막 벌리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50 센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람보르기니를 삽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닌 여러 대를 사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꿈의 실현이 너무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람보르기니를 손에 넣고 나니까 그다지 좋지 않더라라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람보르기니는 꿈이었지만 가지게 되니까 그때는 그저 하나의 교통수단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유사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강제적인 자율학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야 해? 이런 고민도 많이 가졌을 때 힘들면 저는 학교 운동장에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휘황찬란한 오색의 불빛을 막 발하는 어떤 물체가 촥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건 뭐지? 무척 아름답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소리도 들리고요. 일정한 궤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밤 비행기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부럽기도 하고 이 땅바닥 운동장에 누워있는 나와 저 하늘을 나르고 있는 저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저는 밤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꿈은 예상외로 너무 빨리 실현이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경찰대학에 다닐 때 대만 경찰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것도 밤 비행기를. 야, 설레고 흥분이 됐죠. 얼마나 좋을까. 직접 타본 밤 비행기는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시에 제가 앉았던 좌석은 중간에 있는 가운데 좌석이었고요. 양옆에는 대단히 덩치가 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미안해서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서 언제 이 비행이 끝나나, 언제 땅에 내리나. 제가 땅바닥에서 올려다본 밤 비행기는 오색의 불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바깥은 그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걸 느꼈죠. 아, 어쩌면 삶이란 게 이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세상이란 게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하고 휘황찬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거기 가기 위해선 모든 것들을 참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상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허탈함만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최근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분들, 국회의장이 되신 분, 지방검찰 검사장, 검찰장이 되신 분, 국회의원이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성폭행, 성추행, 바바리맨, 일탈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재벌, 그분들이 갑질이란 걸 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지탄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분들은 꿈을 이룬 분들 아닌가? 꿈을 이뤘으면 행복해하지 않나?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만과 더 가지고 싶다? 그리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고.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떤 지위에 도달하겠다, 무엇을 갖겠다라는 꿈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삶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물섬의 저자 루이스 스티븐스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죠. 사실 삶이란 게 또 꿈이란 게 알고 보면 목표나 결과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꿈이요 성공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행일지도 몰라요. 도달하지 못할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것이 성공이며 꿈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토마스 에디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꿈이 무엇일까? 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겨준 분이 크리스토퍼 몰리인데요. 이분 생각에는
인생의 성공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건 무엇이냐? 나의 삶을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다.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학교를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고 또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나는 모르는 채 타인에 의해서 제한되고 선택되고 때로는 요구되고 강요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몰리는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죠. 삶이란 것 특정한 직업에 도달하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수없이 많은 혼란과 유혹과 불합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나는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운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저는 가졌고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또는 많은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 성공에 도달하는 나름대로의 구체화된 단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꿈은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사육되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다만 그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달성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일단 내가 원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야 합니다. 도달하고 싶어. 결국엔 거기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목표는 늘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일찍 나는 나의 꿈은 프로파일러야. 나는 검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되어야 해. 나는 의사가 되어야만 해. 이러한 곳에 자기를 가두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난 무엇을 원하나, 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바라나, 이걸 내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나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는 계속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건 부산이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시카고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강원도 정선이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어떻게든 도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가면서 만나는 사람, 보는 풍경, 읽는 책, 듣는 음악, 그것으로서 나의 인생을 풍부히 채우면서 비록 마지막 최종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는 이 여행이 즐거우노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지금 당장 엄청나게 커다란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 세운 계획을 오늘 그나마 50%라도 이루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내일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걸음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 딸아이와 함께,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설악산을 대청봉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딱 산 입구에 갔을 때 아이가 물었죠. 아빠, 정상이 어디야? 안 보여. 나중에 중간에 이제 나무가 조금 낮고 정상이 보이는 때가 오죠. 저기야. 기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기까지 가? 아빠랑 내기할래? 어떤 내기? 저기까지 오늘 내로 가면 아빠가 이기는 거고 민경이가 아빠한테 한 아빠 원하는 거 해주고 만약에 못 가면 대신 아빠가 뭐든지 민경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산을 오를 때 정상을 볼 필요가 없어. 안 보는 게 좋아. 그것보다는 내 발밑을 보는 게 좋아. 오른발 다음에 왼발, 왼발 다음에 오른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옮겨내가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눈앞에 와 있다, 정상이. 에이, 거짓말. 한번 해보자. 이 친구는 이제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못 가면 아빠한테 엄청난 걸 얻을 수가 있고, 가면은 뭐 좋은 거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있다가부터는 이제 정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가다 보니 다람쥐도 나오거든요. 와, 신기해라. 도토리도 있거든요. 바람도 생글생글 불어오죠. 배낭에 지고 간 초콜릿을 먹으면서도 기쁨도 맛보죠.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평상시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죠. 그런데 남들은 4시간에 가는 그 코스를 우리는 7시간 걸렸습니다. 깜깜해졌죠. 이제 어둠이 내렸고 저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 중청, 대청봉 바로 밑에 있는 그 휴게소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 아이는 끝까지 잊질 못해요. 그리고 그 흥분에, 그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7시간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잠이 깨서 밖으로 나와서 별을 쳐다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별의 무리들. 저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 꼭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동반자를 즐기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여기까지 벌써 왔네? 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똑같죠. 다리가 아파요. 삐끗했어요. 그리고 막 길이 험해져 있기도 하고 중단할까 그만둘까.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은 등산보다 훨씬 더 깁니다. 설악산은 7시간이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길면 100년까지 가야 돼요. 저는 지금 50년을 왔어요. 앞으로 더 50년을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긴 여정을 만약에 삶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때로는 범죄에 빠지는 거죠. 또는 많은 분들이 또 결혼한 이후에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면서 그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잘 해내가기 위해서는 정말 삶에 있어서 기쁨과 성취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체득할까요? 저는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성공들, 그 성취감,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결실을 맛보는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쾌감과 만족감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자극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룰 게 별로 없었어요. 환경도 그랬고 주변에서 마련해 주지도 않았고 저는 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 혼자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럼 보도블록에 번호를 붙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짝수 번호는 하나도 안 밟고 홀수 번호만 밟아서 저기까지 갈 거야. 거의 진지하게 몰입했어요. 흔들려. 끝까지 왔어요. 우와, 성공했어. 혼자서.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거울을 보고서 나 5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을 거야. 하다 못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그런 것이라도 해봤어요. 또 하나는 작은 실패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척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보다 힘센 친구한테 두드려 맞는 참담한 실패도 맛봤고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도전을 했다가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낙방하고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들로부터 늘 배움을 얻었어요. 내가 왜 실패했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난 너무 무모했구나. 난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작은 실패들의 경험들과 작은 성공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작은 실패들의 경험은 예방주사를 저에게 놔줘요. 나중에 큰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로 인해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패자부활전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우리 사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딱 보장하고 보호한 상태에서 그냥 이걸 따르기만 하면 되게끔, 공부조차도 사교육이 정답만 알려주고 그것만 따라가기만 되게끔 하잖아요. 우리가 컸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스스로가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빵점도 맞아보고 100점도 맞아보고. 그러한 만약에 주변에서 나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실패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 보시기를, 그 실패의 쓰디쓴 열매와 참담한 느낌을 겪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든 실패 기회가 또 경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취업에 성공했어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승진에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투자에 실패해서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실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렸을 때 작은 실패들을 겪어보고 그것으로부터 경험을 얻는 그런 기회들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쌓였을 때 결국 삶의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꼭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여행, 그런 노력들, 그런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죠. 가장 어릴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같은 직업의 동반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나처럼 작은 성공을 거둘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노력들, 태도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아파했을 때 그들 곁에서 함께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다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아프고 지치고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천천히 많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빨리 안정되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생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거기에 못 도달했는데 다른 친구가 도달한 모습을 봤을 때 질투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친구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성공했고 성취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 그 아프고 실패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옆에서 함께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우리 같이 함께 해보자,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노력. 그러다 보면 내게 나도 모르게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단지 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50년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능력 뛰어난 사람 많아요. 정말 천재들도 많고요. 근데 그들이 다 인생에 성공을 할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그 실패의 원인은 공감 능력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자기만 알 뿐이죠. 목표에 대한 성취의 방법만 알 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란 것은 결국 혼자 하는 마라톤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과 함께 뛰는 계주이며 팀 경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일만 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였습니다. 도대체 이 삶은 뭐지?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보는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단해요. 난 도저히 거기 도달할 것 같지 않아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분들처럼 정말 신기한 덤블링을 하고 빨리 달리고 못해요. 전 절대로. 과학자들, 노벨상 타는 분들, 난 절대로 그 위치까지 가지를 못해요.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한 뛰어난 천재가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모두는
삶이란 기회를 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특출한 재능을 부여받아서 그 재능을 발휘해서 세상에 기여도 하고 자기도 많은 영광을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각자의 삶이라는 올림픽 무대, 자기 각자의 삶이라는 경연대회가 있다. 이 경연대회는 올림픽과는 다르다. 그 심판관은 누구죠? 올림픽에서는 다른 평가위원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연대회에서는 그 평가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만족하며 미소 지으며 잘 살았어. 그렇게 가뿐하게 떠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난 너무 삶을 못 살았어. 너무 아쉬워. 안타까워.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발악을 할까? 그 평가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러한 삶의 금메달을 따고 싶다. 내 자신에게 수여하는, 나는 잘 살았다라는 평가를 마지막 내가 죽을 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방향을 향해서 삶을 읽어왔죠.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나는 삶의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루트 비엔호벤이라는 분은 30년 동안을 그 답을 주기 위한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과연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해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복잡한 수식으로 마련되었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적어도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가난하진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진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통이나 질병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가 시간에 대한 선용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충족하려면 이거 생각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행복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줄여봤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모두 공통의 목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안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전. 우리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지금 전쟁의 위험에 휩싸이고 범죄의 위협에 시달리고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에 막 집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리고 전염병이 엄습해 온다면 우리는 행복을 논할 여유도 기회도 없겠죠. 안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는 행복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기만 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건 아니죠. 또 너무 안전하기만 하면 심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안전하니까 무서운 공포 영화를 돈 내고 보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려고 어머 끔찍해. 뭐하러 돈 내고 그런 불안감을 삽니까?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역시 마찬가지죠. 저 정말 그거 무서워요. 싫어요. 얼마 전에 방송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그거 땅땅땅땅땅땅 올라가는 그 순간, 그쵸? 떨어질 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 떨어지는 각도나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급격합니까? 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걸 돈 내고 합니까? 너무 우리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인생은 안전만 확보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언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까? 그 수많은 연구에 대한 분석과 수많은 사람의 설문조사와 심층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인간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가 지속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의 국적, 인종, 성별, 직업 무엇에도 상관없이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관심과 애정과 신뢰 속에서
그 관계가 유지된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명한 분들, 돈 많은 분들, 모든 것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주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서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비록 돈은 많이 가졌지만 높이 올라가 있지만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커서 비록 불행하지만 그렇게 삶이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미움과 서로에 대한 비난 속에 살아가지만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다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제 자녀들이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좋고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좋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부모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첫 번째 필요 조건 딱 기본적으로 확보만 되면 되는 안전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가. 너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 안전 속에는 재정적인 안전도 들어가 있죠. Financial security.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정된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지금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해. 오직 직업을 위한 스펙만 쌓아. 그러다 보니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난 놀고 싶어요. 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요. 나는 책도 읽고 음악도 즐기고 문화도 향유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 뭐가 깨져요?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정작 행복의 본질, 행복감을 주는 충분 조건인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울러 성장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 공감 능력, 이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꿈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생깁니다. 우리의 꿈을 특정 직업으로 올가매어 버리면 우리는 정말 삶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모습의 나의 미래를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건 나와 세상의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지만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되건 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과 신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많은 세상의 험한 일에 얽매이기도 하고요. 가장 비참한 범죄 현장에 가기도 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과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신뢰와 사랑으로 굳건하게,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껍데기이고 방법이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학 교수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 수도 있어요. 벗어던지고 백수라는 껍데기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사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사진 속에 여러분 무엇을 발견을 하십니까? 동일이네. 극과 극의. 혹시 이중인격자인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과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쾌감과 우울감, 열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은 다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내는 작용이죠. 대뇌의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대뇌가 만들어내는 욕구와 정서 중에 가장 강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쾌감이고 또 하나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대뇌에는 그 중심부에 변연계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안에 선조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는 역할은 우리들에게 기쁨, 쾌감, 만족감, 행복감 등을 느끼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요. 도파민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하늘에 붕 뜬 듯한 느낌 혹은 아주 짜릿한 즐거움의 전류가 척수에서 찌르르 흐르는 듯한 느낌, 무엇인가 가슴에 확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
문학적인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기쁘고 긍정적이고 다시 맛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어떻게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될까요? 언제 어떻게 선조체가 활성화가 될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조건화시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뭐죠? 아기가 그런 기쁨과 즐거운 만족감의 쾌감을 알까요? 전혀 모르죠. 처음 느끼는 것은 배고플 때 우유와 젖이 물려지면서 느끼는 포만감일 겁니다. 그것으로 안온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의 품이 주는 따뜻함, 그것일 거죠. 아주 본능적인.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웃고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아기 어쩌면 넌 천재인가 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넌 예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선조체 변연기의 선조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이 나에게 보이는 관심, 타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애정,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커나가다 보면 부모님들의 태도가 달라지시죠. 옛날처럼 아이고 우리 예쁘네 아기 예쁘네 이거보다는 너 오늘 어디 갔어? 너 오늘 숙제했어? 너 해야 될 거 했어? 학원 다녀왔어? 여기서부터 뭔가 내게 와야 할 그런 행복의 자극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이, 쾌감이 필요합니다. 만족감이 필요해요. 어디서 찾아요? 부모님이 못 주고 학교가 못 주고 나의 어떤 학업에 대한 노력과 그 성과가 못 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찾거나 때로는 음란한 그런 영상이나 글이나 사진에서 찾거나 다양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일상적인 관계로부터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기쁨을 쾌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왜 부부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왜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줄까요? 부부 사이에 그 가정의 생활 중에 충분한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배려와 자극과 기쁨들을 주고받는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살아오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뭡니까? 우리 대뇌는 역시 전전두엽 밑에 섬엽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인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감정을 막 자기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우울감을 느끼게도 했다가 절망감을 느끼게도 했다가 지금 전 세계 뇌과학자들은 바로 이 섬엽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만약에 잘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우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행복에 늘 젖어서 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는 남들로부터 무시당했을 때, 오해받았을 때, 비난을 받았을 때, 평가받았을 때, 그렇죠? 비교당했을 때 우리는 이 섬엽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역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쾌한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원시 상태에서 살 때 그 역할은 위험으로부터 불쾌한 느낌을 들게 만들므로써 저긴 맹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 기분이 나빠져. 빨리 도망가야지. 자기 보호의 기제였어요. 지금 문명사회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제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고민. 나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찾아낸 것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모두 필요하다. 투 트랙 행복론. 하나는 물론 일부의 예외적인 성인 군자들이 계십니다. 자기를 모두 버리고 자기 행복은 모두 찾지 않고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를 위해 자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저나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지 못하니 차라리 나는 그런 사회 공익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자. 어차피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거든. 이런 태도를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나만 잘 살면 행복할까요? 나만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좋은 것들이 한참 열려 있으면 나는 행복할까요? 그런 내 옆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그 순간 3일, 5일, 일주일을 굶은 소녀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 옆에서 나는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소녀를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나는 행복하게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의 의식을 내가 속일 수 있겠지만 나의 전인지 그리고 무의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묵직하고 부담스러운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마음대로 만끽하기 위해서 그 행복에 지장이 초래되는 요인들, 집단 민원,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의 소리,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라고 차단막을 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허위에 가장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묵직하니까 그들이 일탈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갑질을 하고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서 가능한 나의 여건과 능력 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은 내가 찾아내고 쟁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 행복의 기회를 줘야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 가슴 아프고 고통받고 피해 입고 절규하는 분들, 그분들께 나는 내가 나와 내 가족의 삶과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관심과 배려와 기여와 공헌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걸 충분히 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하진 않더라도 나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의 행복론, 제가 우리 아이들과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결코 잊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겠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질 것 같고요. 각자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겠지만 우리 전체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명성과 그런 것들 다 얻었던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치가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유태인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의 모친이 몸이 불편하셨고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민 끝에 그는 미국으로 갈 길을 포기합니다. 남아요. 그리고 다시 나치 세상이 되었을 때 유태인들이 모두 잡혀가서 집단 수용이 되죠. 그도 같이 모든 가족과 함께 수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노모가 사망하시고 그의 이모가 사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사망하고 누이 동생도 사망합니다. 학살당하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과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이 있지 도대체? 짐승 같은 노예 같은 이런 집단 수용소 생활 속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내가 삶을 버틴다 한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나는 왜 살아야 할까? 그때 이분이 찾은 의미는 자기가 아닌 다른 수용자들을 보면서였습니다. 수많은 다른 수용자들, 그 힘들고 험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모습들, 하루하루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는 모습들에서 자기는 커다란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전들은 대단히 재밌는 도전들이에요. 어떤 것이었냐면 면도하기 도전 이런 거예요. 그 수용소에 면도기가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과연 나의 이 털을 깎을 수 있는 도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하루 종일 찾다가
어디선가 떨어져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갈고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매일매일 그는 자신에게 그러한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삶이란 것, 생미란 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끝까지 지탱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영속성에서 느끼는 경험들이 행복이란 것을 그는 느꼈다는 거죠. 나중에 그는 그 경험들을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인생 50이 되어서 50년 동안 살아온 삶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 모두를 제 뒤편으로 던져버리고자 합니다. 그래, 그동안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고 양이 차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 잘했다, 잘 살았다. 50년, 오케이. 자, 이제 새로운 도약이다.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의 여행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사실은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연구원은 저 혼자밖에 없고 연구소의 또 다른 인력은 기획실장, 제 아내 딱 두 사람이 하는 연구소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범죄과학연구소를 세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얼마까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추리, 프로파일링, 범죄조사 이런 것을 함께 꿈꿉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게 있는 가장 큰 자산,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것만 잃지 않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결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다른 커다란 가치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고 실수하면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허위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신뢰받는 지식인으로서의 제 이미지, 제 모습, 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그런 또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전을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도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고 싶고요. 그리고 제 아이들과 가장 친한 행복한 아빠이고 싶습니다. 모든 도전들, 모든 꿈들 중에 가장 가치 있으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매일매일 도전이 약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저도 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삶이라는 참 미지의 답이 없는 이 복잡한 도전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저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실패도 좋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한다는 그 용기와 자세만은 잃지 않기를 서로 약속하면서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세상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